네, 반갑습니다. 지난 차시에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다가 이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내용과 함께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CLT라고 그러죠.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이 1960년대, 그다음에 70년대 후반에 굉장히 흥행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구조주의, 문법을 중시하고 뭐 통사 같은 것들 그런 걸 중시하던 시기에서 이제 audio-lingual method니까 들으면서 반복해서 연습해서 훈련하고 그것을 습관화시키는 방식, 행동주의에 근거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함으로써 주어진 표현을 단시간 내에 습득하고 그걸 활용하는 바로 그러한 ALM이라고 했었죠. 그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CLT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70년대에 굉장히 흥행하게 됐는데 유럽을 중심으로 굉장히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인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여행이 활발해지고 또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거나 뭐 여행을 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인제 붐비는 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영어, 공용어로서 영어의 사용이 굉장히 증가했던 시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때 봤었거든요. 여기로 내려가 볼게요, 이쪽으로. 자, traditional style of grammar-based syllabus as a synthetic approach is contrasted with analytic approach, which does not attempt linguistic control and is organized in terms of purpose of language learning. 그 당시에 인제 전통적인 문법 기반의 교수법들, 그러한 수업 교수 방법들 이러한 것이 뭐 이런 의미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것이 analytic approach하고 맞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analytic approach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does not attempt linguistic control and is organized in terms of purpose of language learning이니까 언어적인 어떤 통제를 시도하지 않고 그다음에 언어 학습의 어떤 목적의 관점으로서 조직화되는, 다시 말하면 CLT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언어를 학습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접근 방식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어떤 GTM, Grammar Translation Method 있었죠. 전통적인 어떤 문법 기반의 스타일이라는 것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CLT가 그것에 대한 굉장히 반대되는 형태로서 이제 자리 잡게 됐다는 얘기죠. notional syllabus라고 해서요. CLT 초반에 이제 등장한 것이 notional, functional syllabus 이렇습니다. 개념적, 기능적 교수법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얘기들이 이런 건데 뭐 이 용어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기능 중심이다. 그 개념 중심이다. 이런 용어는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긴 해요. CLT 초반에 있었던 이러한 개념 중심의 교수법에서 말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시간, 양, 그다음에 어떤 어법이라든지 뭐 확신성, 그다음에 집중, 뭐 어떤 뭐 어디에 어떤 포커스가 이제 가 있느냐라는. 그다음에 인제 의사소통 기능의 측면에서는 요청을 한다든지 뭐 불만을 표현한다든지 사과한다든지 뭐 칭찬한다든지 제안을 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실제는 펑션인데요. 노셔널 펑셔널 해서 인제 구분해서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묶어서 지금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기본적으로는 노션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 뭐 관계, 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추상적인 개념들. 그다음에 기능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의사소통 상황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들. 그래서 요청하거나 거절하거나 사과하거나 뭐 제안하거나 뭐 칭찬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러한 것이 일종의 인제 기능이 되는 거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CLT가 나왔기 때문에 CLT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CLT 안에 구체화되는 형태로서 Task Based Language Teaching, TBLT라는 게 나오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히 이 기능적인 측면들, 요청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사과하고 칭찬하고 제안하고 이런 것들 실제 현장에 대입하자면은 어떤 현장에서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뭐 물건을 샀는데 반품을 한다든지 환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상황들,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죠, 실제 상황들. 이것이 실제 CLT 학습에서 또는 TBLT를 활용한 학습에서 구체화돼서 교실 현장에서 실현되게 됩니다.
5번 볼게요. Emergence of curriculum approach in language teaching. 이 커리큘럼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이제 등장하게 됐냐?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In many countries, language curriculum development units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ministries of education since the 1980s. 1980년대 정도부터 여러 나라에서 언어 교육 과정이라는 개념들이 생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Mandate to review and develop national language teaching. 국가 교육 과정 단위에서 이때쯤부터 이제 여러 나라마다 영어과 교육 과정, 외국어 학습 교육 과정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 단위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제 90년도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국제화되긴 했는데, 물론 이때도 교육 과정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영어 자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90년대 넘어서면서 2000년대 다가가면서 그 전후로 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는 거죠. 자, 로저스가 얘기하는 커리큘럼의 개념은 뭐냐 하니까 curriculum includes what pupils learn, how they learn it, how teachers help them learn, using what supporting materials, styles, and methods of assessments, what kind of facilities. 교육과정이라는 말 안에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는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교사가 학습을 도와줄 것인가, 어떠한 자료를 활용할 것인가, 어떤 스타일, 어떤 양식의 평가를 활용할 것인가, 어떤 종류의 시설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커리큘럼이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커리큘럼이다.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유명한 건 타일러인데요. 이게 타일러가 종종 나올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커리큘럼 디벨롭먼트의 그런 단계는 뭐냐?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하는데요. 심플하지만은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입니다. aims and objectives를 먼저 설정하는 거죠. 큰 목표. 그다음에 그 안에 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에서 어떤 걸 가르칠 것인가 그 내용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계라든지 순서 같은 걸 조직을 하겠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낼 것인가. 이게 이제 리니어 모델로서 크게 이제 4단계로 제시하고 있어요. Educational objectives should describe learner behavior.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건 뭐냐? 교육의 목표라는 것은 어떻다? 학습자의 행동이 기술돼야 된다는 거죠. 네, 교사의 행동이 아니라 교육의 목표라는 것은 뭐냐? 학습자의 행동을 묘사해야 된다. 기술해야 된다. 학생들이 교육의 핵심이지 교사가 교육의 핵심은 아니다. 언제든 학생이 어떤 상태에서 그다음에 어떤 상태로 나아가서 어떤 결과적인 형태를 드러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다음에 identify what changes have come about in learners as a result of teaching 이 말이죠. 같은 얘기인데 교수 학습의 어떤 결과로서 어떤 변화가 학생에게서 감지되는가 이것을 이제 교육 과정에서 표현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마침내 학생들이 어떤 능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제시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유명한 사람이죠, 리처드. 이분이 이제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지금 이 챕터를 쓰신 분인데, 리처드가 다른 이제 책에서 2001년도에도 교육 과정에 대해서 기술을 할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Needs analysis, situational analysis, planning learning outcomes, course organization, selecting and preparing teaching materials, providing for effective teaching and evaluation.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교육과정 설계하고 거의 이제 유사한데요. 이제 이것이 초반에 2001년도에 그가 제안했던 어떤 교육과정 설계 절차라면은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거 있는 것은 이걸 약간 이제 개정한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요, 이제 교육과정을 실제로 만들 때, 스테이크홀더라는 거는 이제 참여해서, 실제로 이제 결정권을 가지는 사람들인데, decision making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로 한번 나타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단계를 보면은, curriculum planning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나 수단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키고, 프로그램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 교실에서 직접 더 구체화시켜서 적용해보는 이런 단계로 쭉 나아가는데요. 요거는 그냥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세 번째 단계입니다. needs analysis 한번 보겠습니다. needs analysis라는 것은 이제 욕구 분석이죠. 대부분 여기서 말하는 needs analysis는 이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Let's think about these issues. In what ways do you study or learn?
어떤 방식으로 당신은 학습을 하거나 공부를 합니까? 그 여러분도 지금 예비 교사이면서 동시에 또 학생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 직접 이제 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퀘스천들인데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지금 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잠깐 해보세요. 네, 직접 쓰시지 않더라도 나에게 학습이라는 건 무엇인가? 나는 학교 생활을 지금 뭐 십몇 년간 하면서 이 학습이라는 것이 공부라는 것이 나는 뭐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느냐? What is learning? 마찬가지죠. 공부는 무엇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냐? Always learners wishes for learning particular content or styles are right and acceptable. 그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어떤 공부 방법, 양식, 내용 이런 것들이 그럼 항상 옳은 것인가? 그럼 학생이 더 이거 배우고 싶어요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니즈 어널리시스를 한다는 것은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을 한다는 것이긴 한데 그것을 100% 반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4번에 들어가면 situational analysis가 나올 건데 맥락 분석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다 조화를 이제 이루는 선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유튜브 영상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열어서. 자, 그럼 여기서 needs analysis라고 할 때 needs는 뭐냐? needs라는 것은 다른 말로 wants, desires, demands, expectations, 뭔가 바라고, 기대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한 용어들입니다. motivations, lacks, constraints, and requirements. 어떤 동기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난 뭔가, 제약이 되는 상황이 뭔가, 요구사항이 뭔가 이런 것들인데요. 그게 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why needs analysis? 왜 이것이 필요하냐? 교육과정 설계할 때 학생들이 이제 뭘 바라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Needs include student rights. 학습자도 학습의 주체로서 인권을 가지고 있죠. It is the school's responsibility to provide equal access to school opportunities and to validate the experiences of all students, regardless of their political and or cultural backgrounds.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뭐 문화적인 뭐 정치적인 이런 것들, 이런 백그라운드를 이제 무시하고 신경 쓸 필요 없이 그것과 무관하게 어떤 학생의 경험을 활성화시키고 똑같은 교육의 기회에 대한 그러한 보장을 바로 학교가 책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것은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최대한 부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교육 기회가 뭐 사교육의 기회라든지 교육 기회 자체가 적은 지역이라고 쳐봅시다. 뭐 시골이라든지 약간 도시 외곽이에요. 그런 경우에 대다수의 학습자가 바라는 것이 예를 들면 학교 수업 이외에도 뭐 가정 학습을 하거나 온라인 학습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혹은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영어 수준이 낮으니까 보충 학습 교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리지 어널리시스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 학교가 혹은 교사가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크게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혹은 교육 과정에 이걸 포함시켜서 학생들에게 골고루 그다음에 풍부한 양질의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국가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n A takes place prior to, during, or after a language program. 그래서 우리가 이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 같으면 학기를 시작하거나 학년도를 시작하거나 혹은 뭐 개인적인 교육기관, 사교육기관이라면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prior to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서 혹은 수업이 끝난 이후에 모두 다 needs analysis가 사실상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정을 설계해서 실행할 때는 이제 제일 먼저 프로그램 시작 전에 실행하는 것이 기본적일 것이고 근데 during이나 after 단계에서 시행을 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교육과정을 또 수정해서 조금 더 개선된 형태로 우리가 실행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needs analysis는 왜 우리가 그러면 수행하느냐? Purposes of needs analysis 있습니다. 여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좀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To find out what language skills learners needs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그 언어 기술을, 언어 능력을 얻고자 하는가를 이해하는 거죠. 조사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독해 중심의 수업을 구상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실제로
영어 말하기를 배우고 싶어요. 저는 뭐 회화 능력을 기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to help determine if an existing course adequately addresses the learner's needs. 기존의 어떤 그 수업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학습자의 요구를 다루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도 또 필요하다. 그다음에 to identify a change of direction. 교육 과정이나 학습의 방향을 이제 알기 위해서 뭐 이걸 어떻게 수정을 할 것인가, 혹은 하던 대로 쭉 이제 이어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이것들은 조금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되게 많네요. 몇 가지 더 볼게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needs analysis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어요. To determine students' knowledge of English. 영어 지식이 어느 정도가. 사실 이거는 이제 뭐 단원 들어가기 전에 진단 평가 같은 걸 하는 형태인데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학습자 수준을 알아야 거기 맞는 레벨과 컨텐츠를 선정해서 교육 과정을 짤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to determine what English language skills are necessary to find out what prior experiences students have.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이전에 영어를 어느 정도 어디서 얼마만큼 습득하고 경험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컨텐츠가 바뀔 수 있고 to determine the attitudes of the students and their families.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영어 학습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느냐, 불편해하느냐, 아니면 생각보다 굉장히 영어를 쓸 줄 아는 학생이 많으냐, 그걸 또 긍정적으로 영어 학습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to find out what pre-literacy and literacy skills to ascertain the student's level of cognitive development. 이것은 꼭 니즈 어널리시스를 하지 않더라도 학습자 연령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인지 발달이 좀 달라지죠. 뭐 초등학교 뭐 3학년이냐, 초등학교 6학년이냐, 뭐 중학생이냐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건 굳이 이제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이걸 알려면은 저 여러 가지 이제 문서라든지 논문 자료들을 참고해야 되겠죠. To determine the cultural, political, and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이런 걸 알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니즈 어널리시스를 수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 triangulation approach라고 되어 있죠. 이 triangulation 할 때 원래 try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연구를 조사를 하던 간에 한 가지, 두 가지를 쓰는 것보다 세 가지 혹은 세 가지 이상 여러 가지를 쓰는 것이 좀 좋다. 그래서 교차하는 접근 방법, 교차 삼각기법 혹은 교차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어떤 현상을 파헤쳐 보면은 뭐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모순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 가지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니즈 애널리시스를 수행할 때 이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어떤 절차가 있느냐, samples of student writing입니다. 학생들이 써놓은 것들, 뭐 에세이라든지 과제물 같은 것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고, test data on student performance. 학생들이 이제 테스트 해놓은 결과물이 있겠죠. 뭐 수행평가라든지 아니면 뭐 중간 기말고사, 뭐 모의고사라든지 고등학교 같으면 초등학교 같으면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걸 볼 수도 있을 거고. Reports by teachers on typical problems that students face. 학생들이 마주하게 되는 전형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사들이 써놓았던 보고서라든지 성적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이전에 교사의 어떤 기록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opinions of experts, 전문가의 의견, information from students via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사실 이거를 좀 많이 쓰겠죠. 그중에서도 이제 questionnaires,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고 또 써보라고 제가 권장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것도 사실 수업 중이면 제가 이제 강의 때 여러분한테 퀘스천을 작성해 보려고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쭉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analysis of textbooks, 텍스트북입니다. 그래서 교재 자체를 이제 분석해 본 교과서 같은 거. 그런 걸 분석하거나 혹은 이제 관련된 문헌들, 책이나 뭐 그다음에 이건 저널 아티클, 그러니까 논문들 일종의 보고서, 기록물 뭐 이런 것들, 파일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수도 있고 학습자들의 어떤 학습 과정이라든지 학습 욕구 뭐 이런 결과물들 다 관련되는 것들이죠 결국은. 그다음에 이것도 좀 비슷하다 그죠? 이것도 비슷한 거고. 그다음에 셀프 레이팅스니까 이거는 자가 진단을 한다는 얘기죠. 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뭐 랭크를 매겨 가지고 이제 1부터 5번까지 레이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뭐 때로는 교사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또 레이팅을 할 수 있겠죠. 질문지를 만든 다음에 자기가
관찰한 것들, 이렇게 observation이 있는데 관찰하고 레이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학습자들의 이렇게 수업을 적용해 보니까 이해도가 이렇더라, 실제 참여도가 이렇고 학생들 반응이 이렇더라. 우리가 실제로 실험과 비슷하게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해놓은 사례 연구를 참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designing the needs analysis입니다. 이 요구 분석을 설계한다는 건데, smaller scale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larger scale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다 이제 교육과정 설계할 때 쓸 수 있는 건데, 제가 권장하기에는 일반 교사들이 자기의 어떤 수업 설계, 학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저는 이걸 해보시라고 조금 권합니다. 직접 저도 많이 활용해 봤는데요. 이거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학생들이 내가 이 요구를 알고 수업을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면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겠구나. 혹은 저런 방법을 쓰면 학생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겠고 학생들이 조금 더 좋아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3월 달에 시작한다. 그러면 9월 달, 뭐 3월, 9월이라든지 혹은 3월이나 학기 끝날 때니까 뭐 7월 이것도 괜찮습니다. 7월쯤에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2학기를 설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smaller scale의 needs analysis로는 이제 initial questionnaire, the follow-up individual and group interviews, the meeting with the students 있죠? 그다음에 meeting with other teachers, ongoing classroom observation, tests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한 6가지, 뭐 여기서 한 서너 가지는 굉장히 기억을 꼭 하시고 실제로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 아까 학습의 수준, 이전에 어떤 학습 경험, 그 다음에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질문을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체크하도록 해도 되고, 아니면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서술형으로 써볼 수 있도록 해도 되고, 학생들의 어떤 학년, 나이 수준에 따라서 이건 조금 고려해서 제작하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인디비주얼 인터뷰는 조금 쉽진 않습니다. 학생들 개인을 데리고 우리가 면담을 하는 건데는 쉽지 않고 대신에 이건 조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뭐 같은 반 학생들 이렇게 좀 친한 아이들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모아서 간단하게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렇게 데리고 영어 수업이 어땠니? 뭐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게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인터뷰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유사한 경험을 가진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제 예비 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교육에서 또 한 티칭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실습 주간이 있잖아요. 그럼 실습을 하고 난 다음에 혹은 실습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동료들과 다양한 생각과 경험과 느낌에 대해서 서로 교환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단계 또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아, 요즘 아이들이 이런 걸 바라는구나. 내가 이런 방향으로 수업을 해 나가야겠구나.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실을 관찰해야 됩니다. 나 혼자 수업하는데 너무 몰두해가지고 이 진도를 다 끝내야겠다. 이번 학기 이거 다 끝내야 되니까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너무 내용이 많을 때 조금 버리더라도 학습자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네, 이거 누구에게나 아주 중요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테스트 되어 있는데 이거는 꼭 학생들의 우리가 니즈를 알기 위해서 지나치게 하드한 테스트라면 학생들이 오히려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년이나 인지적인 발달 이 레벨에 맞춰가지고 어떠한 분량으로 얼마만큼 이제 난이도를 수행할 것이냐 아니면 수행하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가 단위에서 교육과정 설계할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조금 더 이제 덩어리가 큽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 교육과정 연구회 같이 이제 이런 단위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서 국가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그런 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가 있죠.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요. 거기서 뭐 대학 교수님들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뭐 그 대학의 총장 이 정도 이제 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국가 교육 과정의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위계라든지 그다음에 영어 같으면은 어느 학년부터 어느 정도를 가르칠 것이냐 이런 이제 큰 그림들을 그립니다. 그리고 인제 교육 과정을 이제 제작을 하는 또 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 과정 그 교육 과정 협회 그다음에 교육 과정 이제 평가원 이런 것들 모두 다 인제 함께 organizing을 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다 나열을 못 하겠는데 검색해 보시면은 국가 교육 과정을 인제 수집해서 제시한 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베이를 하는 기관이 또 따로 있고 그걸 또 분석해서 내놓는 또 기관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보시면 나중에 내가 나의 어떤 뭐 '교육기관을 내가 스스로 뭐 운영을 하겠다.' 뭐 학교가 아니라 뭐 '사교육을 뭐 내가 다 설계를 하겠다.' 이럴 때도 인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문헌 연구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광범위한 설문지, 질문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사한 연구를 수행했던 사람과 연락해서 서로 인제 또 학자들, 뭐 연구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또 교사들과 함께 교육 과정을 어떤 식으로 설계해 나갈 것인가에 관해서 면담을 나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참여하는 관련 있는 어떤 부서들을 이제 분류해서 같이 이제 연구해 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파일럿 한다는 것은 이제 실험을 한다는 건데 pilot student staff questionnaire development니까 이거는 약간 표본 집단 같은 학생이나 교사들을 뽑아 가지고 그 집단에만 인제 질문지를 던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은 뭐 수도권의 뭐 특정한 몇 학교들 뭐 지방에 있는 몇 학교들 이렇게 표집을 해 가지고 조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동료 교사들에 의한 질문지 그다음에 질문지를 또 한번 투입해 보고 좀 겹칩니다. 그죠? 이거 겹치는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케줄을 또 짜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administration questionnaires 니까 이건 이제 실제로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질문지를 직접 넣어서 이제 돌려보는 거죠. 결과물이 실제로 어떠느냐 집행해 보는 거. 그다음에 인제 follow-up interviews는 끝나고 나서 표집 집단에 대해서 인제 인터뷰해 보고 서베이도 해 보고 서베이가 끝난 다음에 또 그 집단을 다시 인터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요. 마지막에 보고서 같은 거를 쓰고 이런 것들도 네 국가 단위에서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필요한 needs analysis에 포함되는 활동들이었습니다. 그다음 거 한번 볼까요? Making use of the information obtained. 그러면 얻어진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Decisions have to be made concerning which of the needs are critical. 그래서 우리가 수집한 정보들을 뭐 전부 다 우리가 쓰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needs가 좀 중요한가? Which are important, which are merely desirable. 어떤 건 그냥 바람직한 정도의 수준인데 어떤 건 진짜 꼭 필요한 거냐 이런 것들을 인제 결정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죠. 자 또 어떤 수집한 정보는 contradictory니까 이제 상충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죠. 이게 어떤 학생들은 대화 수업을 원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문법 수업을 원합니다.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인제 약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아주 맞지 않은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저는 조별 학습을 해서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혼자서 저는 조용하게 수업 들으면서 필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인제 다 수용하기 쉽지 않아요. With differences between learners and teachers' visual needs, a negotiation process is needed. 또 이렇기도 하죠. 학습자 보통 니즈 어널리시스를 하는데 우리가 교사의 관점에서 또 교사의 니즈 어널리시스 혹은 시츄에이션 어널리시스를 해 보면 서로 맞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교사가 생각할 때는 '아 이 정도 수준의 어법과 어휘를 알아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거보다 좀 더 쉽고 재미있는 것을 원한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쉽지 않은 이제 요구죠. 이런 것 사이에는 negotiation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어느 협의점을 찾아야겠습니다. 자 원래 활동은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용할 만한 questionnaire, needs analysis를 활용할 만한 questionnaire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이번 주에 이제 온라인 수업에 걸려서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끊고요. 그다음에 다시 4번 이어갈게요.